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나와 있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대주제부터 한번 공개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는 건 줄고 쓰는 건 더 는다.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방송 직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방송 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좀 그대로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팍팍하신가요? 아니 어제 저녁을 왜 못 먹었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이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야근을 막 하고 있는데 저녁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프고 점심을 좀 안 먹으니까 제가 그래요?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후배한테 이제 너 저녁 먹었니? 라고 얘기했는데 저녁 안 먹었대요. 그냥 같이 먹자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진짜 슬프게. 그러니까 짠해. 그러니까 며칠 뒤면 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뭐 이 정도면 ARS 후원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짠한데.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뭐 다들 특히 그런 압박이 있죠. 최평께서는 또 아이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아유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주머니가 빌 때마다 네. 좀 가슴으로 네. 나는 애국자다. 네. 아이 셋을 키우는 애국자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일단 김영롱 앵커는 그래도 아직은 혼자다 보니까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어때요? 좀 사는 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떤 삶이 팍팍하다는 것보다는 네. 예전에 저는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지금 군것질에 그 돈을 다 쓰는데 네. 예전에 이만큼 사면 한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지, 똑같이 그지, 사는데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걸 저는 엄청 체감해요. 그렇지. 제가 초콜릿, 콜라, 탄산음료, 과자, 뭐 사탕, 삼겹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체감을 해요. 사달라는 소리였네. 아니에요. 예,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두 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구나. 지금 저물가 시대라고 정부나 뭐 한국은행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벌써 저만 해도 그런데 진짜로 장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그죠. 생각은 많이 해요. 그 장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힘든 이유가 내가 이 것을 먹는 순간, 한우를 먹는 순간 네. 대출 이자를 못 갚고 대출 원리금을 못 갚고 이런 게 다가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음식료 가격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마 두 분이 진짜? 제일 네. 좀 슬퍼하지 않을까. 네. 맥주 가격이 올랐어요. 오늘부터. 와, 진짜 슬퍼하네. 이제 표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주의 거 표정이. 이제 소주만 마셔야겠다. 오비 맥주가 지금 맥주 업계의 소주 1위 가격도 잖아요. 이미 올랐잖아요. 소주 가격은 올랐죠. 이미 올랐죠. 지난해 말에 예. 올랐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맥주 가격도 또 오를 거야라고 전망은 예, 많이 맞아요. 됐었는데 네. 이게 올 초에 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타임 넘겼고. 넘겼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다가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원래 계획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맥주 가격을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요. 오르고 또 오르고. 네, 맥주값 가격 같은 경우에 2012년 8월 이후에 한 4년 3개월 만이고요. 오르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 측에서는 네. 그렇게 큰가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4,000원에 병맥주를 샀던 사람이 뭐 4,500원, 네. 5,000원을 내면 이게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맥주나 소주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이 5% 오른다 혹은 4% 오른다 아니면 9% 오른다 네. 그래도 결국 판매 가격은 1,000원이 올라요. 그렇지. 그쵸. 그렇잖아요. 6%가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네. 출고 가격이 65원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1,000원 올라요. 그렇죠. 이제 1,000원 혹은 이제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조금 더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영상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저게 그렇게 맥주 마시는 게 진짜. 즐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광고비가 네. 광고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맥주 값을 내는 거예요, 저 광고비로. 글쎄 말이야. 한번 역시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 지금 찬스 주저앉았어 지금. 아니, 원래 그러니까 애주가들이라 훨씬 이제 보는 관점이 네, 많이 네. 다르네요. 저는 그런 것까지 못 느꼈었는데.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ml 병맥주 카스 같은 경우에 4,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이게 4,500원에서 더 많으면 5,000원 정도로 아유. 인상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못 하고요. 먹겠다 못 먹겠다. 업계 1위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제 2위 같은 경우에 2, 3위 같은 경우에는 따라 이제 올리죠. 따라 올릴 거 아니에요? 한 2, 3개월 안에 올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슬퍼할 네. 콜라도
콜라. 오늘부터 오릅니다. 코카콜라 측에서 이제 콜라와 환타 브랜드 두 개 제품에 대해서 역시 5%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역시 유가와 원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판관비도 오르다 보니까 올리게 됐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맥주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이렇게 선도 업체들이 올리다 보니까 그럼 다른 음료 다른 업체들도. 데도 네. 올리게 되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업계 1위 업체가 이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이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문매를 맞으면 2위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맞아. 덜 맞으면서 슬금슬금 올리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제 소주 가격 올리면서 참이슬이 진로, 화이트 진로가 참이슬을 올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무학도 그렇고요, 롯데주류, 보혜도 다 2개월 안에 모두 가격을 인상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담당 PD께서 자꾸 맥주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막 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올해 초에는 이미 뭐 과자, 아이스크림, 껌, 맞아요. 스낵 맞아요. 이런 게 다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년 동안에 우리가 주로 사 먹는 음식들이 다 오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장바구니 물가는 우리 애들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오늘부터 또 오르는 것이 도시가스 요금이에요. 아이고. 이게 평균 6.1% 인상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하필 추워졌을 때 이렇게 올리게 그렇죠. 될까요? 네. 물론 이게 네. 그러니까 가격 연동제가 있긴 하지만. 말씀을 잘 해주신 게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열 사용요금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난방공사에서 이제 난방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난방비도 4.7%가 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우선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1,758원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34,185원으로 네.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난방비 역시 가구당 월 한 2,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우니까 아이고. 난방비를 네. 안 쓸 수 없는데. 안쓸수 없죠. 게다가 아이들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럼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지난 여름에 한번 폭탄 맞고 나서 가격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니까 가격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약간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게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3번을 내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서는 17%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어쨌거나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계부에 써야 되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역시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그럼. 없는 거죠. 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때는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을 안 안 하다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상이라기보다는 제자리 복귀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이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벌써 이거를 물론 네. 전혀 다른 업권이니까 이렇게 손잡고 너는 이때 해 나는 이때 할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11월 1일 들면서 맥주 올랐죠, 콜라 올랐죠, 도시가스 올랐죠, 난방비 오른다고 하니까 네. 좀 부담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뭐 배추나 무 가격도 100% 이상 막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네. 많이 팍팍해요. 김장할 때 난리가 났다라고 네.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이 날 거야. 방송에서 나올 때는 저물가 시대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을까? 그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 사실 저물가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다 그걸 포함한 거지.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 세부적인 통계로 우리가 봤을 때 일부러 장바구니 물가와 그리고 산업 물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네. 그 식음료 제품 물가를 따로 그렇죠. 해놓고요. 그리고 그래요. 신선식품지수라고 네. 아예 따로 따로 떼서 있죠. 그리고 하고. 석유류와 그 에너지 제외 지수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긴 네. 한데 그래도 이 통계를 믿기에는 좀 우리가 무리가 있기도 그래서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속 이렇게 그 새로운 지수를 만든다고 문제 제기가 고민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새로운 지수가 나올 거니까 네. 지금 저물가가 장바구니 물가 맞지 않다라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류나 서비스업 쪽이 네. 월등히 월등히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집세 뭐 이런 거. 신선식품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그치. 국제유가 좀 떨어지면 그건 저물가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맥주 가격이 뭐 몇백 원, 몇십 원 오른다. 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한 2,000원, 네. 뭐 1,700원 오른다. 이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돈을 잘 벌면 네. 이 정도 오르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월급도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주면 그 내년은 이상 한 올라주면. 7, 8% 아니면 16% 네. 올려주면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있으면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게 아니란 맞아요. 말이야. 이거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소득이 더 늘어나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네. 소득은 한정적인데 가계부채만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네. 그 기사 제목이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0만 원의 월급을 못 받고 산다. 난 놀랬어요. 그리고 47%인가 뭐 48% 정도 네, 그 그리고 된다도. 70% 가량이 300만 원 미만의 네. 월급을 받고 산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 라는 거좀 생각이 느끼지. 맞아, 그런 들면서도 거 느껴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같이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을 우리가 매년 측정을 하잖아요. 네. 이 집계가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뭐 곧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3만 달러는커녕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네. 물론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변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6년 만에 줄어들었다. 근데 그 1인당 국민소득에는 허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번 돈뿐만 아니라 기업이 번 돈과 정부가 번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 번 돈 그리고 국민이 번 돈을 제외한 그 실제로 가계가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사실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네네.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다 줄어들었다는 그렇지. 거예요. 소득 측면에서는 이런데 이런 가운데 세금을 또 올리래요.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근로자 중에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다는 뉴스 보도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긴 세금은 안 해요. 된다고요? 면세 비율이 4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말정산할 때 네,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요즘에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되면서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내는 세금이 없는 사람들이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러면 이렇게 절반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세금을 인상하자라고 하는 계층이, 네. 타겟 계층이 네. 바로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대다수 아닌가요, 그때? 대다수는 아니에요. 대다수는 아닌데 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계층들. 어. 그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분들에게 세금을 올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사실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 뭐 300만 원 좀 넘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절반 가량이 200만 원 받고 살고 네. 70%가 300만 원 받고 살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라는 얘기 나오고 실수령액은 더 적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번 돈 가운데 얼마나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측정한 게 평균 소비 성향인데 평균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줄어들고 거기에서 세금은 올리라고 하니까 네. 게다가 대출은 또 막아야 되니까 네. 차라리 허리띠나 졸라 매자 그러지.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네, 물론 아이고. 예, 평균 소비 성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라는 통계청의 평가도 있긴 하지만 예. 결국 우리가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윳돈도 없는 상황이고. 여윳돈 없고 내가 돈 쓸 게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음식료 가격 올라가고 네. 이걸 제가 이런 자료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소득은 줄어들어요. 네. 버는 돈 줄어들고 세금은 올리래요. 네. 그런 가운데 음식료 가격 올라간대요. 네. 그냥 돈 쓰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린 그렇죠. 거예요. 다 그러지, 그거지. 그러지, 그러지. 네. 맞아. 그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들. 오늘 너무 힘 빠지네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보면서 최 평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경제 평론을 하고 시사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정책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전 트렌드를 이야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오는지. 자, 이게 지난 9월 16일 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불황으로 가계의 경조사비와 기부금 지출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두 분 상당하면 아이고 말씀 죄송합니다. 두 하여튼 뭐 분이 상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상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꼭 가야 되잖아요. 네. 꼭 가서 인사하고 위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이거 자체가 팍팍한 준비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이 줄어들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 역시 비영리단체 내는 이것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건 팍팍한 살림살이가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허물고 있습니다. 즉 불황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야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할 거거든요. 건수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부분이 보험입니다. 맞아요. 이 보험을 깬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의 미래를 허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월 23일 보도로 의하면은 보험 계약 해지 환급금이 지금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이게 14조 7천억 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2002 네. 이후 상반기 보험 해약규 역대 최대치라는 거예요. 네. 역대로 최대로 지금 어려우니까 보험이라도 깬다는 거예요. 보험 해약하면 손해보죠. 손해보는 손해보잖아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보험 깨서 손해 본다라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깰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의 마음. 이걸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받고 그냥 살잖아. 그 다음 또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냐면은 불황의 정말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적금이에요. 네. 적금을 깬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적금을 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10월 31일 어제 보도네. 이게 시중은행에서 적금 해약이 크게 늘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푼돈 모아서 목돈 마련하려고 가입하는데 이걸 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시중은행, 뭐 신한, KB국민, 뭐 하나, 우리 뭐 다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은 은행의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이 올해 들어 9월까지가 45.2%라는 거예요. 아, 절반이 그냥 중간에 네. 적금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서민들의 삶이 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의 비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느는 네. 게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인데 뭐가 느냐? 담배와 술 소비를 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격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런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살림살이가 팍팍한 속상해서 느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부분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저런 받으니까. 걸로라도 풀어야죠. 그렇지. 그렇죠. 네. 이게 결국 가계지출이 크게 둔화되고 소비 절벽가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 내는 평균 시민들이 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보험도 해약해, 적금도 깨, 여러 가지 다 깨는데 한편으로는 속상하니까 담배와 술만 넣는다. 물론 방금 얘기했던 대로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이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미래에 대한 준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 네.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하고 일자리 찾고 일을 해서 돈을 계속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 후 학자금 취업하고 나서 학자금 갚지 않습니까? 네. 그 갚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상황이. 네. 이게 얼마나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래, 그렇죠. 신용등급 떨어지고 네. 빚으로 이자 많이- 빚을 갚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네. 취업 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이 3년 새
8배 늘어있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겨우 다 학자금 다 갖고 마이너스 벗어나가지고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40이야. 40대면 이제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 다른 부채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 안 했습니까? 열심히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많은 인생들은 부채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거 누구 책임이야? 아니 세금 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구성원들의 책임이야? 아니잖아요.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네. 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해진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 얘기랑 제가 결론을 좀 엮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하네요. 네. 많이 우울하시죠? 네. 네.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네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참 좀 씁쓸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쭉쭉 힘이 빠지네요.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 네.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룩된 그런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빈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살고 막 못 먹고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상대적인 빈곤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 빈곤보다는 이 상대적 빈곤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그쵸. 이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네, 그런데 맞아요. 문제는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득의 격차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는 지금 우리 세상이 떠들썩한 이런 것들. 네. 누구는 학교도 안 갔는데도 그리고 학점 숙제도 따고. 안 냈는데도 학점도 받아. 어. 근데 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경야 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걔보다 학점이 낮아. 말도 안 되지. 정말 상대적인 빈곤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돈도 능력이야. 뭐 니네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못 부모님을 만난 게 잘못- 탓이야. 뭐 그 이런 그 식의 얘기하죠. 얘기가 나오고. 또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단순히 소득의 격차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정책적으로 이런 소득의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기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자신들의 청렴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봤고요. 자, 김영롱 앵커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참 전 국민을 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 두 모녀 네.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해서 웃다가도 또 생각하면 열받고 네. 그러다 현실을 생각하면 참 우울해지는 조울증. 진짜 조울증 걸리겠어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런데 제 결론직설은 좀 밝게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이렇게 밝게 써봤다라고 좀 후회가 듭니다. 네. 옛날에 텔레토비 있잖아요. 텔레토비. 텔레토비가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물가 상승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네. 사실 장바구니 진짜 물가 상승이 네네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지금 다 올랐잖아요. 올 상반기에도 다 오르고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들은 다 올랐잖아요. 네. 시국이 이러면 정부나 이런 데서 물론 업체가 가격을 올리겠다는 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타이밍 조절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라고요. 섭섭하니까. 네, 섭섭하니까. 그리고 물론 현실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서도 우리도 현실은 힘드니까. 네. 그래서 계속 말해봤자 이제 또 열받을 것 같고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자, 두 네. 분께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방송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민이거든, 시민. 예, 시민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다.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옛날엔 특권 계급을 이야기하고요. 뭐 부르주아 계급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발성, 보편성, 뭐 비판적 사고와 합리 의사결정 가지고 있다. 라면서 최소한 개념을 하나 넣겠습니다. 시민은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사더라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 세금 내는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노동 생산성 높아지고요. 주인의식 높아지고요. 사회적 공공성 높아지고요. 복지 혜택 높아지고요. 진짜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저의 오늘 뭐랄까 우울한 상황이지만 네. 당당해지자.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이 당당해지자라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금 내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우리는 당당해진 일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의 직설적인 세금 내는 당당한 시민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지만 더 그래도 우울해졌어.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다 같이 인사할 때 네. 힘내. 그렇게 할까요? 인사합시다. 네, 자, 국민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오늘 경제직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요한 평론가와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선배도 힘내시고.